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하게 다뤄진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수도권에 편중됐던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 균형 발전 핵심 과제에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빈수레가 요란했을까요? 수많은 약속과 다짐을 통해 기대감을 키웠던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는 임기 막바지에 이른 지금도 논의만 무성합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정말 의지가 있었는지, 남은 임기 동안 실천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필요성과 그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라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조동영 의원, 전북대학교 양호봉 교수, 그리고 최영후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완화, 그리고 요즘 시대에 맞는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특성화된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정부가 11개 지자체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했습니다. 2007년 제주를 시작으로 전북에서도 2008년 착공에 들어가서 전주, 완주 일원에 300만 평에 가까운 규모의 혁신도시가 조성이 됐는데요.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하죠. 2013년 지방행정연수원이 가장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현재까지 12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마치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땠는지 또 현재 모습은 어떤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세 분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실까요? 먼저 의원님부터. 5가지 정도 특별한 기억이 남는 건요. 첫 번째로 전라북도가 염원했었던 LH공사 전북 이전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던 점. 두 번째로 기금운용본부를 제한 공단 부분만 이전하는 반쪽짜리 이전이 됐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입주 이후에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설치를 경북에 또 하려고 했습니다. 전주에 있는 것을. 그다음에 또 전주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교육센터를 또 경북에 유치하려고 했고, 또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 권역본부를 또 호남 광주로 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3가지 또 쉽게 하면 있는 걸 뺏어가려고 하는 사건들이 좀 있었고요. 제가 이제 제2단계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비애감 같은 걸 느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걸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또 현실이구나. 이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2가지 큰 어떤 LH공사를 빼앗긴 점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공공기관 이전하고 혁신도시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균형 발전 철학, 비전, 집념이 생각이 납니다. 대통령께서 2003년 2월에 취임하셨는데 4개월 만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하십니다. 그리고 3년 만에 2005년 12월에 10개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년 만에 2007년 1월에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 다음에 이걸 거쳐서 무려 17년이 지난 2019년 12월에 153개의 이전이 완료된, 정말 장장 이 노무현 대통령님의 균형 발전 철학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참 잊고 있었던 사건들이 저도 이제 다시 들으니까 좀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좀 옛날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혁신도시가 뭐냐?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고 그 혁신도시라는 것을 그 공공기관 이전을 바탕으로 혁신도시라는 걸 만들어서 산학연관에 혁신 거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을 끝내는 게 아니라 혁신 거점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한번 활성화시켜 보겠다. 뭐 이런 취지였고, 당시 2000년대 초반 20년 전이죠. 그때 한 400개 공공기관 중에 수도권에 이제 본사가 있는 350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검토를 해요. 이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당시에 뭐 민간 성격이 있거나 이전 비용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그때 동부가 거점이 이제 수도권이라고 보고 동부가 거점에 꼭 필요한 기관 같은 경우 수도권에 남겨놓고 나머지 기관 한 175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수도권 이외의 지방으로 이제 옮기기로 했는데, 아까 혁신도시가 이제 10개라고 했어요. 네. 왜 10개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수도권,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 빠져요. 17개 시도 중에 서울, 경기, 인천이 빠지고 그다음에 대전, 충남권이 빠져요. 그러면
세종, 대전, 충남이 빠져요. 그럼 11개가 되죠. 근데 10개 혁신도시거든요. 왜냐면은 광주, 전남이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이제 혁신도시를 만들기로 합의를 해서 네. 이제 10개가 됐는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실은 이제 혁신도시라는 게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균형 격차를 좀 해소하고자 했는데 사실 혁신도시가 어떤 좀 불균형한 점이 생겼냐면은 기존에 우리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없는 도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생겨요. 근데 생각해보면 부의경 같은 경우엔 부산, 울산, 경남 3개가 생겨요. 그럼 여기서 뭐 전북이랑 부의경이랑 이렇게 해서 뭐 1대1로 간 게 아니라 1대3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간 격차도 좀 경남 같은 살폈어야 경우에는 한다. 경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균등하게 해버리다 광역 지자체랑 균등하게 해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 간 격차가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혁신도시 10개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옮겼냐면은 이제 빅10 10개를 시드를 배정을 해요. 이제 큰 공기업 시드를 배정을 해가지고 하나 이제 정해지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성격을 맞춰가지고 다른 거기에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을 모아놨거든요. 그러면 전북은 어디였게요? 전북은 이제 나름 그때 당시에 성공했다고 한 게 빅4라고 해가지고 한전, 주공, 토공, 그다음에 도로공사 이 빅4 중에 하나인 토공은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주택공사, 토지공사 합치면서 경남으로 이전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왔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당시에는 토지공사와 그다음에 농수산, 농촌진흥청까지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성격이었는데 혁신도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예. 정말 지금에야 그런데 지금에야 이제 혁신도시 주변이 활기도 띠고 또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지만 조성 초기에는 유령도시다, 뭐 시 외곽에 위치해서 정주 여건도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았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표를 보시면요, 혁신도시 따라서 인구 증가, 일자리 증가가 전라북도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입니다. 뭐 인구 유입이 26,900명. 계획 대비 달성률이 93.4%, 그다음에 기업 유치가 346개, 일자리 증가가 21,874명이다. 이렇게 국토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은 뭐 광주 전남이 391개 기업 유치, 경남이 우리 434개로 제일 높지만은 전라북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 증가를 보면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 그 원도심에서 70.6%가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이전한 거죠. 인근에서 12.2%. 그러니까 한 83%가 전라북도 내고 나머지 수도권이 11.9%, 그다음에 타 지역이 5.3% 해가지고 타 지역에서 온 것이 17%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내 이전이라는 좀 안타까운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제 전주 안주 혁신도시 정주 여건 문제는 입주 때부터 현재까지도 입주한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아직도 불만이 많이 있는 상태이고요. 앞서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가 수도권 인구를 유입하는 기대 효과를 갖고 출발했지만 실제로 전주나 또는 인근 지역의 구도심 지역의 사람들이 이전해서 더 많은 인구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도시 내의 공동화 현상이 일부 발생하는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정주 여건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이 공공기관 이전 유치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제가 제1타로 만난 게 공공기관 이주 입주기관 노조위원장님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실제 정주 여건이 뭐가 부족한 점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 일리가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극복이 됐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기들 기대치로 한 7, 80% 이상 정주 여건이 개선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언론사나 또는 지역의 여론이 혁신도시 입주기관 공공기관 분들에 대해서 왜 지역과 안 써주냐, 뭐 인재 채용을 왜 덜하냐, 또 뭐 니네들 정주 여건 시내에 비해서 엄청 좋은데 왜 이렇게 니네는 맨날 달라고만 하냐 이런 식의 볼멘 소리를 사실 많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이번에 정말 중요한 거 발견했는데 이분들을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혁신도시 입주한 입주기관 직원분들이 전라북도를 사랑하게 만들고 전라북도를 자랑하게 만들고 야 혁신도시 이전해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살만해 그 어느 곳보다 이곳이 좋아라고 하는 어떤 발상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람들과 함께 상생하고 또 공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훨씬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아직도 많이 불편한 게 있습니다. 뭐 교통편에 대한 불편함, 또 주말에 어떤 약간 뭐 사람들이 살지 않는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해결해 주는 거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문제는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식구입니다. 혁신도시 입주한 여러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한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정말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변호사님은요? 우선 정주 여건 하면은 사실 이제 중앙 언론에서도 얘기 나왔던 이제 가족 분뇨 냄새 얘기가 네. 먼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공단도 많고 수도권에는 특히나 소음, 악취, 뭐 물도 그렇고 되게 안 좋은 게 많은데 사실 분뇨 냄새 얘기하는 건 사실 저는 좀 빈정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큰 어떠한 요인은 아니고 이제 혁신도시에 관련 연구 자료들 따져보면은 가장 큰 정주 여건에서 가장 큰 어떠한 그 차이를 느끼는 건 사실 교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 수도권에 사시던 분들은 이제 이 버스 카드 하나 들고 교통카드 하나 들고 버스 지하철 운행하면서 차 없이 지내는데 여기 와서는 깜짝 놀래거든요. 사실 익산역하고 KTX 익산역하고 좀 멀고 전주역 가기도 불편하고 시내권 왔다 갔다 하기도 너무 불편하니까 사실 교통이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의료예요. 예, 큰 병원이 그 주위에 없다 보니까 왜 주위에 큰 병원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근데 막상 또 생각을 해보면은 혁신 도시에 과연 어떠한 교통이든 뭐 버스도 많이 증차하고 의료기관도 많이 설치해 놨을 때 이 혁신 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도심의 공동화랑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조금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혁신도시 조성 당시에 연간 9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13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했었단 말이죠. 이외에도 뭐 인구 유입이나 아니면 지역 성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이 좀 만족스럽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기존 지역과 잘 융합이 되고 있는지 아까 뭐 공동화 문제나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혁신도시 특비위원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전라북도가 그래도 이 10개 그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지역과 잘 융합이 된다. 왜냐하면은 그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인근 전주나 익산이나 뭐 김제나 이런 데 잘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비교적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그 전국에서 지금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경북의 김천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좀 도시와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유령 도시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전라북도가 비교적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떤 것 같으세요? 우선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게 노무현 정부 시즌 2니까 일단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 혁신도시 시즌 2라고 이제 내놔요. 그러면서 본인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얘기하면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성과로는 혁신도시 인구와 지방세 세수가 증가했고 지역 인재 채용 증가했다. 이게 이제 성과고 한계는 이제 기관만 이전했지 지역 발전 거점화는 미흡했다. 그리고 혁신도시 정부 지원은 청사 신축에 한정됐지 어떠한 정주 여건이나 다른 어떠한 거점화에 대한 개선이 미흡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즌2라는 거 아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혁신도시 시즌2라고 해서 이제 공공기관은 다 이전했으니까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혁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역 거점화가 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어떠한 정책이었던 거죠. 시즌2가. 그리고 2020년 5월에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지원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내놔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인구 유입은 2015년 이후까지 좀 늘어나다가 그다음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인구 자체는 이제 뭐 반짝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할 때 잠깐 있었다가
뭐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지금 못 주고 있다.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고급 인력 수요, 석박사급 고급 인력 수요는 전국 평균 내보니까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 절반이 5인 미만 소기업이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도권 이전 기업 비중도 18%도 안 되고 공공기관들 주는 주말에 서울 가서 쇼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착근을 해가지고 혁신도시가 착근을 해서 지역에 이제 이렇게 지역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좀 동떨어져 있고 인구 유입이나 이런 효과도 사실 생각보다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좀 자평을 했죠. 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혁신도시의 정신과 또 그 결과가 아직 열매를 다 맺지 못했다라는 측면을 우리 두 분 토론자 분들에 공감하면서 대신 저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완성은 앞으로 10년, 20년 더 걸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혁신도시의 부정적인 요인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긍정적인 요인이 뭐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건 모든 국민이 다 공감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2만 9천 명 중에 13%, 12% 정도가 수도권 인구가 유입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럼 혁신도시라는 정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수도권 인구는 여기에 들어올 리가 없고 또 지역 내에서 혁신도시 이주할 계획도 안 갖고 오히려 지역 내에 인구 소멸은 더 빨라졌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단순 어떤 계산해서 별로 안 들어왔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도 인구 유입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또 두 번째로는 실제 이분들이 들어와서 지역 내에 많은 물건들을 또 사줍니다. 쇼핑도 하게 되고 또 공공기관에서 공공구매 제도를 활용해서 실제 우리 전라북도 네. 지역 물품을 사용하게 되고 지역의 인재를 부분적으로나마 어쨌든 할당을 해서 지역 인재를 또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우리 교수님 또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시설물만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는 기관은 좀 작아도 그 기관과 연계되는 연계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고민하는 게 많아야 된다. 또 기업이 유치되더라도 그런 소위 말하면 단순히 연구 R&D 분야가 아니고 제조 기반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연관된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까지 혁신도시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이건 진행형이다. 우리가 더 혁신도시 시즌2를 넘어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뭐 부정적인 측면 한계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연구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혁신도시 조성 이후에 긍정적인 성과들이 나타난 곳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다른 지역 혁신도시 사례들도 혹시 있을까요, 교수님? 예, 다른 지역 그 사례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은 대표 기업인 한전만 해도 제가 여기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2020년만 해도 1910명의 그 신규 인원을 채용합니다. 근데 전라북도는 사실은 전체 지금 인재 할당이 되고 있는 국민연구공단 그 LX, 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합쳐서 87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전에 해당되는 거에 뭐 2분의 1도 안 되는 전체 인재 채용 규모가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좀 다른 지역은 굉장히 지금 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그 다음에 우리 토지공사를 가지고 간 그 경남의 그 LH 공사가 있는 지역, 그 지역은 뭐 굉장히 채용 규모도 높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우리가 반드시 그 임팩트가 좀 있고 효과가 높은 그런 기관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떠세요? 뭐 혁신도시의 전년도에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혁신도시 평가 성과보고대회를 실시했었고요. 그 중에 뭐 제 기억에 남는 건 대구 같은 경우에 한국가스공사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판로 개척 기술 육성 진로 예산을 만든 자판기 프로젝트를 해서 무려 1,100억 원이라고 하는 저리자금 대출 용도 예산을 만들어냈던 사례라든가 또 뭐 전남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상생 뭐 에너지밸리 조성을 공동으로 진행해서 뭔가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했다든가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전북은 우수 사업 중에서 3개나 그 성과 보고대에 있었더라고요. 하나는 농생명에서 혁신 캠퍼스 산학 융합지구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우수 사례로 하나 선정이 됐던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재미있는 건데 주민 여가 및 힐링을 위한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혁신도시뿐만이 아니고 전주권 또 인근 김제익산권이 그런 어떤 생태 공원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좀 새롭게 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었고 특히 그 우리가 말한 농생명 분야에서 지역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좀 받았던 사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역 사례들도 있지만 우리 지역도 이해 못지않다 이런 네, 말씀들을 네. 해주시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혹시 또 다른 사례들 있을까요? 뭐 저도 사실 교수님과 같은데 이제 관점으로 봐야 될 거는 사실은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하나의 산업군이 잉태가 되고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사기업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한 산업이 생겨나는 건데 거기서 가장 사실은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건 광주 전남 한전이죠. 사실 한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까 빅4라고 했는데 빅1이었어요. 11개 지자체 중에 10개 지자체가 나 한전 유치하고 싶습니다 하고 네. 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전과 함께 한전 KDN, 한전 KPS 전력거래소가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갔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떠한 지표들을 보면은 혁신도시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유입인구, 유관업종 집적도, 고용수, 상용 노동자 수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전남 광주가. 게다가 지금 전남 광주는 한전을 기반으로 한전 대학원까지 유치를 했거든요. 예, 사실 거기서 이제 정말로 산학연관에 어떠한 좀 모범적인 혁신 거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 지역 인재 채용 관련해서 교수님께 아까 여쭤보려 했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죠. 그러면 전북은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인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 표가 지금 그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전북 혁신도시 같은 경우 2018년에서 20년까지 3년간 채용 인원이 319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재 채용 비율이 23.5%로 제일 꼴찌를 지금 달리고 있고요. 예. 절대 숫자 면에서 보더라도 광주 전남이 지금 1,101명을 그 지역 할당 인원으로 뽑았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전라북도 319명 뽑아서 이게 광주 전남의 3.5배가 광주 전남이 높거든요. 그래서 절대 숫자에서도 굉장히 좀 우리가 불리하고 채용 비율도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꼴찌를 달리고 있어서 30%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 그걸 하게 되어 있고 그 권고는 35%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특히 그 우리 조동영 의원님처럼 이게 정치권에서나 이거 도민들이 굉장히 촉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그런데 또 한 번의 그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시기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사실 공정을 주요 키워드로 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누구보다 힘줘서 말했던 게 이번 정권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들에 역행하는 처사가 자꾸 이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2018년 이해찬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은 국회에서 새 정부론을 확정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추가 이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좀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갖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더군다나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걸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추가 이전을 했을 경우에 수도권 소위 말하면 유권자로부터 혹시 비판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책임을 과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장 큰 핵심적 화두였었는데 이걸 시행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도 좀 져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지역 정치권이나 뭐 많은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된다. 이제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지방이 다 소멸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임기 마무리 안에 가시적인 발표를 대통령께서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또한 여론도 만들어가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제 혁신도시 시즌 2라고 하죠. 아까의 정부 시작과 좀 다른 공공기관의 추진을 이전하겠다고 해서 혁신도시 시즌 2라고 아마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게 2018년 9월일 거고 이제 민주당 대표를 하던 때고 그다음 2018년 11월에 법제처에서 좀 재밌는 해석을 내놨어요. 이제 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에 만약에 새로 생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엔 이것도 수도권에 지금 있으면 이제 공공정책 지방 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새로 만들어 놓고 얘도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상이냐라고 어떠한 물어본 질의에 대해서 법령 해석으로 대상이다. 라고 하니까 사실은 군부를 지켰다고 봤어요. 이제 기존에 서울에 남았던 그 수도권에 남았던 공공기관과 신규 공공기관을 다 합쳐가지고 한번 다 재검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방에 이전할 그 공공기관 한번 정해보자라고 군부를 한번 짚혔었는데 사실 그냥 2018년 그때 이후에 사실 큰 어떠한 진전이 없었죠. 예, 진전이 없었죠. 사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작은 사업은 아니에요. 큰 사업을 추진할 동력은 잃고 이제 차기 어떠한 대선 주자가 이거에 관해서 공약을 하고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야 되는 시점이죠. 아마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제가 뭐 투기위원하고 그다음에 지역 공약 그 투기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 대통령님께서 혁신도시 시즌 2를 사실은 공약으로 내걸고 뭐 했는데 지금까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은 맞고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자마자 사실 그걸 발표를 4개월 만에 하고도 그 법제화하는데 4년이 걸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 했어야 되는데 좀 이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늘 그 균형발전위에서 얘기할 때도 이번 정부는 시즌 2를 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그동안의 그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이 평가를 잘 우리가 효과나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잘 준비를 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오히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곧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그 북부권이 좀 약간 열악한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이기 네. 때문에 경기도의 공공기관을 모두 열악한 지역에 또 낙후된 북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시고 지금 시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내년 그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공약으로 그 2차 그 공공기관 이전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아마 그렇게 되면은 다음 그 대통령 때 굉장히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당 대표가 바뀔 때마다 혹은 이번 총선만 지나면 하면서 좀 계속 기다려왔던 측면이 좀 많단 말이죠. 어찌 보면 이게 희망 고문이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또 한 가지로는 세 분도 은연중에 비슷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내년 대선 카드로 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좀 정부가 어떤 해법을 그럼 제시를 해야 될지 또 다음 정부에 어떤 과제를 던져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아까 이제 우리 최 변호사님 그 말씀 중에 이제 법제처 해석에서 이미 새롭게 신설된 공공기관도 추가 이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문제가 이제 상당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균형 발전 문제를 사실상 화두화되어지고 이러한 문제를 뭔가 정책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제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권에 좀 집중되어 있는 여러 그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있는데 계획을 세울 당시에 이거를 지역을 이제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번엔 동북권으로 이쪽은 가는 게 맞겠는데 예를 들면 뭐 한국 소리창작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리창작원이 있는데 소리창작원을 새롭게 만드는데 이거를 전주에다 놔요. 그게 아니고 남원이나 이쪽이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 소리 쪽에는 대가가 있는 곳이니까 남원 쪽에 그걸 놓으면 되는 건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기관이 있으면 이걸 미리 지역에서 그냥 짜서 만들면 되는 일을 그걸 서울 수도권에 해놓고 또 공공기관 이전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을 또 갖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소위 말하면 생각을 이제 보편적으로 진심으로 철학적으로 이게 정치권에서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좀 갖게 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앞서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4년 안에 모든 것을 정말 정리해서 이 행정을 추진했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로드맵을 적어도 발표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뭐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위해서 도민들이 좀 노력하고 정규 균형 발전을 주장하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강조해서 이걸 계속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는요. 정부의 추가적인 방안이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에 이미 입주한 기관들마저도 그 규모와 역할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움직임들이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영상으로 먼저 보고 난 후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 2017년 경기도 성남에서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300여 명의 인력이 상주하며 식품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식품연구원이 경북 구미에 식품연구원 경북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 2013년 경상북도와 경북 분원 설립을 약속했고 이를 이행하는 차원이라며 이르면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북 분원 근무 인력은 30명 수준으로 모두 별도 채용할 계획이어서 전북 혁신도시 본원의 인력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분원 설치를 시작으로 분원 설립에 물꼬가 트이면 다른 여러 지역에서 분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그러나 경북 이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에도 영남권에 한국농수산대 분교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규모와 기능을 키우기는커녕 축소할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해 전라북도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식품연구원 관련해서는 대응을 저쪽에 농림국 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어요. 대응을 하려면은 혁신도시 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해야 되는데 걔들이 자꾸 핑퐁을 치는 것 같아가지고. 식품산업은 전북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국내 유일의 식품 분야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기능과 조직이 분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예전에 한국농수산대학교 분교 설립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식품연구원 분원 설치 논란까지. 전북에 있는 인력이 유출되는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좀 도 차원의 대응도 사실은 많이 아쉽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이제 그 검색을 혁신도시 흔들기, 뭐 논란, 뭐 분원, 뭐 이런 걸로 좀 해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토지공사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유독 근데 우리 지역밖에 안 나와 이 뉴스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 다음에 국민연금 2016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얘가 있어요. 안 내려온다고. 그 다음에 2019년 1월 달에는 한국농수산대 그러니까 경북 의성의 영남 캠퍼스를 추진한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2019년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드론 전문 교육센터를 이제 전주에 안 만들고 뜬금없이 이제 경상도에다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 분원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먼저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거는 25개 출연연이 있어요. 그리고 100개 분원이 있고 사실은 분원도 우리 지역에 키스트 분원도 있고 에트리 분원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 연구원 분원도 있어요. 사실은 분원이라는 건 지역의 요구에 따라서 뭐 특정 어떠한 연구원의 특정 분야를 떼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는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저는 얘기가 너무 웃겨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아까 뉴스에도 나왔는데 2013년도에 한국식품연구원이 2005년도 6년도에 전라북도로 오기로 한 이후에 2013년도에 구미시랑 협약을 맺거든요. 사실은 그때 이제 여기 지역에나 뭐 어떤 정부에 뭐 뉴스가 되거나 쟁점이 안 됐어요. 그때는 2013년도에는 뭐 이미 가기로 한 건데요. 협약을 했는데. 근데 못한 거는 지자체의 땅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실 그때 지자체가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법규상 무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법규 때문에 못 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법률이 바뀐 거예요. 그럼 사실은 한 7, 8년간 그 협약 살아 있었고 그 구미의 어떠한 지역 일간지를 보면은 계속 왜 못하냐 안 하냐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여기서는 전혀 논란이 안 되다가 법률 바뀌고 아마 이제 현실화 되니까 이제 뉴스가 나와. 이미 다 늦은 거죠. 다 이미 끝난 거잖아요. 네. 아마 생길 거예요. 이건 못 막아요. 딴 것과 달리 다른 일들은 뭐 아직 안 하거나 지금 우리가 뭐 대응해서 할 수 있던 건데 이건 이미 가야 될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이미 거기에 분원을 만들어야 될 좀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좀 놓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뭐 전혀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각 지자체가 변함없이 공공기관 추가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는 건 맞아 보입니다. 의원님, 이 전북도의회에서 공공기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지금 1기, 2기, 3기째인데요. 이게 이제 특위는 1년 동안 임기를 갖고 준비하는 조직인데 제가 이제 2기 공공기관 특위 유치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엊그제 임기가 만료됐는데 이제 앞서 말했던 그 식품연구원 분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전라북도의 행정부의 대응만으로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걸 다 추진 못한다. 저는 일관되게 주장했던 거고 전라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역 내 이 혁신도시를 가져오게 되면 산학연구원 클러스터가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그러려면 준비 과정도 산학연구원이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전개도 같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포함시켜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력은 열심히 하시지만 제한적입니다. 또 그분들은 도전적이거나 창의적이기보다는 지키거나 보수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데 좀 장점이 있는 분들이에요. 공무원들의 한계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 놓고 봐도 한국식품연구원 분원 문제만 봐도 저는 국가균형발전법을 바꿔서라도 분원 설치가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분원 설치를 할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그냥 지자체가 알아서 MOU 체결해서 진행할 수 없도록 어떤 예산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 통제에서 정확하게 해줘야만 국가균형발전법이 정확하게 맞는 거다.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특이 활동을 해온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식품연구원 분원, 뭐 농수산대학 분원 설치 이런 거 계속 반대하러 다녀서 이렇게 비애감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거 뺏어가야 되는데 우리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에다가 예. 이거 제발 반대하러 다니지 말고 우리도 좀 뺏어올 것 좀 정책 개발해서 좀 우리도 MOU 좀 체결하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공공기관 400개, 500개 되는 공공기관의 장이 사실 호남 경상도 출신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학교 선배 후배가 지자체 단체장이야 우리 MOU만 해줘 이거 별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새로운 전략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적인 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활동을 저희가 했고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세균 전 총리님이죠. 정세균 총리님 만나서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촉구도 저희가 직접 가서 했었고요. 또 최근에 혁신도시 입주기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도의회 저희 특위에서 입주기관 기관장들하고 직접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일즈맨이 돼주십시오. 우리 전라북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세일즈맨이 되게 해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다 도와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부탁도 드렸었는데 저희가 3기 구성 새로 했습니다. 3기 구성해서 내년 봄까지 추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힘을 합쳐서 도민들한테 유익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혁신도시를 그 컨트롤 타워를 구성을 빨리 하자.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그 컨트롤 타워에서 모든 걸 좀 그 컨트롤하고 협의하고 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약간 늦어져서 하지만은 반드시 그런 그 컨트롤 타워를 지역의 뭐 행정 뭐 도의회 그다음에 그 지자체 장들과 이 산학연 전문가들이 컨트롤 타워를 구성을 해야 이런 문제를 아마 없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제 물론 의원님도 이전에 말씀하신 게 사실은 단순히 행정 차원에서 이거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산학연 모두가 연관이 돼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 기관들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2차 공공기관이 우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2018년에 발표한 게 한 지금 122개 기관 직원 한 6만여 명으로 지금 예상 공공기관을 발표를 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가들은 한 21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기관이 또 투자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10개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연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이 12,526명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산업은행이 3,286명, 그 다음 기술보증기금이 1,265명,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국수출입은행도 한 984명으로 빅4에 해당됩니다. 전체 그 공공기관 122개 중에서 한 1,000명 넘는 빅4가 금융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특히 지금 제3의 금융도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 중에 주요한 기관은 우리가 유치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 금융기관, 특히나 주요 국책은행 모시기에 있어서는 사실 더욱 경쟁이 치열한 현실이잖아요. 전북의 금융 중심지, 나아가서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을 하려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지, 뭐 현재 지금 주변 여건 조성은 잘 되어 있는지, 혹은 그동안에 부족하다고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은 있었는지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금융 중심지라고 하는 게 경쟁자도 참 많잖아요. 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서울과 부산에 50층 이상 규모 되는 금융센터가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게 약 11층 규모 추진하는데 이것도 지금 전북 신보에서 출연을 하도록 도에서는 추진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또 이게 추진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중심 도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건 맞지만 과연 여기에 올인해서 가는 방식이 과연 유리할 거냐 이 문제는 고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좀 더 냉정한 평가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라북도가 어떤 금융으로 특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보다 더 세밀한 계획을 갖고 유치하는 게 맞지. 큰 규모 다 갖고 싶어 하죠. 뭐 왜 비포를 전라북도만 갖고 싶겠어요? 부산도 갖고 싶고 뭐 전남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라북도는 어떤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제3금융 도시라고 하는 걸 전략적으로 가져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새롭고 냉정한 고민이 필요하다. 과거에 우리가 LH 그거 유치하려다 안 됐잖아요. 그거 누가 다 유치 안 하고 싶었겠어요. 전국에 8개, 9개가 다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거에 몰빵하다가 전체를 다 잃어버려서 결과적으로 적은 것을 가져오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네. 측면을 좀 갖고 우리가 좀 고민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균형 발전은 이제 모두가 수긍하는 당위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명확한 원칙, 규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또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의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교수님 생각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1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 저도 이제 뭐 학자로서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철학은 이겁니다. 낙후 지역의 배려 우선 원칙, 그다음에 그 지역에 특화된 어떤 분야 이런 것을 맞춰서 공공기관 1차 공공기관을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2차 공공기관도 사실 지금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이제 정부가 사실 논의를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낙후도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화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결국은 이전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기관을 이전했을 때 왜 그 지역에 뜬금없이 가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국가도 그렇고 지역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참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 세 분이 모두 다 동의를 하고 계신 와중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해도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갑자기 지방으로 이전하니까 너도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은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구성원들이 왜 지방으로의 이전을 꺼리는지 특히 뭐 가족과 동반해서 이주한다거나 혹은 인프라 측면에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설득과 타협도 필요하고 자기 어떠한 삶의 터전을 뭐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가든 전주에서 서울로 옮겨가든 이것도 굉장히 좀 싫은 일일 수 있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서 그 외 지역으로 가라는 것도 설득과 타협이 필요한 문제지만 사실 여기서 핵심은 공공기관이거든요. 이건 이제 법률에 따라서 만든 기관이고 법률에 따라서 이전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전에 어떠한 국민의 타협, 국회의 타협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라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금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큰 문제는 집값의 문제예요. 사실은 수도권 집을 팔아서 지방으로 이전해서 오신 분들은 이제 다시는 수도권을 회귀를 못 하거든요. 사실 이 집값의 문제가 굉장히 불균형을 심하게 만들었고 지금 만약에 추가로 이전을 하더라도 그분들은 아마 수도권에 집을 팔고 내려오시는 분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리고 현 정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또 차기 정부에 제시할 어떤 분명한 명분 그리고 타당한 요구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의원님 어떤 노력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혁신도시 입주기관 기관장님, 노조위원장님들을 이렇게 쭉 만나면서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년 정책에 대한 대혁신이 필요하다. 전라북도가. 그러니까 청년 정책에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근데 제가 왜 청년 정책을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공공기관에 입주한 입주기관의 직원들이 대다수가 청년들입니다. 또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찔끔찔끔 예산 투입해서는 절대로 혁신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전라북도가 적어도 향후 10년 정도
가장 청년들이 또는 젊은 세대가 가장 오고 싶어한 전라북도로 전환을 하지 않는 한에는 혁신도시 실패한다. 그리고 혁신도시를 좋은 혁신도시 입주할 좋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전략적인 문제에서는 전라북도에 오면 젊은 세대가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시그널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저는 이게 좀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거를 듣다 보니까 이 전북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요. 전북의 공공기관 중에 한 곳이 이제 MZ세대 가운데 MZ세대의 60%가 있는 곳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 의미 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 교수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2차 공공기관은 1차 공공기관 이전과 달리 지금 1차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하는데 거의 20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역민이 느끼는 피로감, 그다음에 임팩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사실 그렇게 대규모로 건설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저 구도심, 전주 같은 경우는 구도심을 좀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개별 이전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저는 이제 제가 그 혁신도시 특위위원으로서 전국의 혁신도시 기관들을 다 방문할 때 느끼는 그분들의 말씀이 뭐냐면 교통 인프라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비록 몸은 전주에 와 있지만 언제든지 서울에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저기 가장 중요시 여기는 MZ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그 KTX 역사나 역 주변에 빨리빨리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우리가 전략을 가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바라본다면 이 문제는 지역의 생존과도 직결된 그래서 더 미루면 안 될 중요한 현안입니다. 현 정부 임기까지 약 6개월 남짓, 적어도 주춧돌은 놔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는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책으로 지역 경쟁력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지역은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겁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